조선 중기,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순자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으로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16살이 되던 해 옆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총각 김덕수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덕수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아꼈고 시부모님께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 앉아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언젠가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리라 꿈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혼인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덕수가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덕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서 덕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린 산짐승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지요. 친정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순자에게 빨리 재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젊고 예쁘니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집에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늙은 시부모 모시고 고생할 게 뭐가 있니? 친정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순자야. 아직 어린 내가 과부로 살면서 남의 부모 모시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좋은 집안 알아봐 줄 테니 어서 나와라.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덕수 오빠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을 제가 버릴 수는 없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순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몸져 누워 계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런 시부모님을 위해 낮에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혼자 늙은 시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젊은 게 고집이 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지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순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순자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지요. 순자야, 내가 입으로는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 일이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순자는 억울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1년 넘게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순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작은 청사, 푸른 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그 뱀은 순자를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청사는 순자를 따라오면서도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커다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그 작은 청사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이 외로웠는데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약초를 캐면서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덕수 오빠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기하게도 청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뱀잡이 땅꾼이 나타나 청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산에 올라와서 청사를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좋은 놈이네. 이 뱀을 팔면 제법 돈이 될 텐데. 하며 땅꾼이 청사를 움켜쥐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 뱀을 놓아주세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래요? 그 아이는 저를 해치지도 않아요. 땅꾼은 술 냄새를 풍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건 그냥 뱀일 뿐이니까. 아가씨가 뱀을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야. 평소 온순한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장 놓으세요. 뱀잡이꾼은 놀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이 뱀이 아들이라고. 그것도 과부인 아가씨가. 혹시 뱀과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음흉한 일 말이야. 이 말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놓아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뱀 땅꾼은 순자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술기운에 대담해진 그는 순자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야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가씨가 나와 함께 하룻밤 보내면 이 뱀을 놓아주겠소. 어때요?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울 텐데. 순자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사이 청사가 갑자기 뱀잡이꾼의 손목을 세게 물었습니다. 뱀잡이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그의 팔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는 속도가 무척 빨랐지요. 뱀잡이꾼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황급히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팔을 자르고는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순자는 너무 놀라서 청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했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만나지 말자. 만약 내가 실수로 너를 화나게 하면 나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워. 청사는 갑자기 슬픈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옆에 있던 큰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순자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미로 땅을 파서 청사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까지 올려놓으며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 후로도 자주 그 자리를 찾아가 청사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신선처럼 아름다웠지요. 순자야, 너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 곧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순자는 꿈속에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알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순자야. 이 아이는 내 남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야. 그 청사와도 관련이 있고 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낳아서 기르거라. 장차 크게 성공할 아이니까. 그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꿈에서 깬 순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한 달 후 정말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지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고 시어머니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 1년 넘게 지켜보니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아이인지 잘 알아. 꿈에서 나타난 여인 말대로 이 아이가 우리 덕수와 관련이 있다면 그 청사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어쨌든 일단 낳고 보자. 하늘이 주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지. 10달 후 순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청사의 색깔처럼 말이죠. 이상하다. 이상해. 이 아이 얼굴색이 보통이 아니야.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귀신의 아이인가? 이런 아이는 키우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산에 버려야겠어. 순자는 깜짝 놀라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제 아들이에요.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새까맣게 태어날 수도 있어. 이 아이도 자라면서 변할 수 있으니 하늘이 주신 아이를 함부로 버리면 벌을 받을지도 몰라. 결국 가족들은 아이의 얼굴색 때문에 김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사를 닮았다고 해서 청이라고 한 것이지요. 청이는 참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인 순자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울어댔지만 순자만 보면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순자만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자는 어디를 가든 청이를 업고 다녀야 했습니다. 다치를 할 때도 장에 갈 때도 항상 함께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심지어 사람들은 모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아이를 키우면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지요. 순자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청이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청이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얼굴의 푸른빛도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청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잘 놀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요. 어느 날 순자는 청이가 마을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훈장님이 가르치는 소리에 푹 빠져서 듣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청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를 서당에 보낼 수 없단다. 그런데 넌 훈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니? 어려운 한문인데 정말 알아들어? 청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알아들어요. 믿지 않으시면 제가 외워서 들려드릴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훈장님이 가르친 사서 삼경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심지어 뜻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는 비록 글을 모르지만 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서당 훈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훈장님도 청이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이지요. 순자 어머니, 방금 청이가 책을 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군요. 서당 아이들도 몇 달 동안 외우지 못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을 뿐인데 완벽하게 기억하다니. 게다가 뜻까지 정확하게 아는 걸 보니 정말 천재예요. 이런 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으면 너무 아까워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훈장님, 저희 형편을 아시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과부가 어떻게 아이 서당비까지 감당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말이에요. 훈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청이를 꼭 서당에 보내주세요.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인재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순자와 청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도 기뻐하셨어요. 순자는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직접 책보를 만들어주고 집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아 붓과 먹을 사주어 청이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과연 청이는 천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려 배우는 것을 하루 만에 익혔고 훈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13살에 벌써 소과에 급제했고 마을에서는 신동이 나타났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16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이의 얼굴에 있던 푸른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준수한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 되었지요. 게다가 학문까지 뛰어나니 온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성스러운 청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양에 올라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순자가 아무리 권해도 청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리니까 급할 것 없어요.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대신 청이는 장터에 나가서 글씨를 써주고 편지를 대신 써주며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탰습니다. 청이의 글씨는 마치 명필이 쓴 것처럼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순자는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이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는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문전성 시를 이룰 정도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발길을 끊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매쟁이들도 순자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순자는 이상해서 가까운 중매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봐요. 우리 청이가 뭐가 부족해서 아무도 중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좋고 생김새도 준수한데 말이에요. 중매쟁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댁,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유판서 댁 미향이가 청이 총각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제야 순자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향은 유판서의 외동딸로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웅석바지로 자라서 성격이 무척 까다롭고 거칠었어요. 집에서 하인들을 마구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씩 밥도 먹지 않으며 떼를 쓰곤 했지요. 그런데 미향이 청이의 재능과 외모에 반해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청이가 아니면 시집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누구든 청이와 혼담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권력 있는 유판서의 딸이 그러니 어느 집안이 감히 나설 수 있었겠어요. 순자는 그런 성격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판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유판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혼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며느리로 받겠어요? 유판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고 갔습니다. 두고 보자. 미양이가 아니면 청이는 평생 장가도 못 갈 줄 알아라.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다니. 청이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미양이가 몇 년 더 철없이 굴다가 나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유판서가 집안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청이를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청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판서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시오. 우리가 혼담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뒤에서 우리 미양이를 욕보였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청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어제 미양이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청이 그놈이 억지로 미양이를 건드렸다는 거요.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청이를 관가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미양이와 혼인을 시키든지. 순자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청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청이는 고개만 떨어뜨리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청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청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장터에서 글씨를 써주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빈집에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그런데 미양이도 그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미양이와 함께 누워 있었고 미양이는 울면서 도망갔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유판서와 미향이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판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소용없어.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당신들, 청이가 정말 그런 거라면 감옥에 보내서 벌을 받게 하겠소. 게다가 유판서는 마을에서 권력이 센 사람이라 정말로 청이를 해칠 수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순자는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사실 유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일에 앞장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서당도 그가 세운 것이었고 청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유판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순자 모자를 쫓아내려 할 때도 유판서가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흘 후에 유판서 집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혼례날, 유판서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했고 화려한 가마가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청이와 미향은 큰 절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이가 다리를 절며 돌아왔고 미향은 화가 난 얼굴로 뒤따라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청아, 무슨 일이야? 하룻밤 사이에 왜 다리를 다쳤니? 그리고 미향이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청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방에 들어가서 미양이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양이가 저를 발로 차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도자기까지 들어서 저에게 던지고 다행히 피했지만 다리에 맞았어요. 미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련이에요. 미향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청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왜 갑자기 같은 방에 있게 된 거예요? 제 몸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향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유 판서님한테는 미향이라는 딸 하나뿐이잖아. 미련이라는 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련이 뭔가 설명하려는 순간 유판서가 도사 한 분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련아, 왜 여기 있니? 빨리 집으로 가야 해. 순자는 유판서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판서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 청이가 멀쩡히 혼례를 올렸는데 신부한테 얻어맞고 다쳤잖아요. 그리고 판서님은 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유판서는 사태가 들통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판서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유판서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언니가 미양이고 동생이 미련이었어요. 그런데 미련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한 법수를 써서 미련이의 혼을 미양이 몸에 머물게 했습니다. 낮에는 미양이가, 밤에는 미련이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자매가 한 몸을 나누어 써왔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향이의 성격이 까칠한 것도 그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혼이 있다 보니 미양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어진 것입니다. 유판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딸이 평화롭게 지냈는데 미양이가 청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도사님이 새로운 법수를 배웠다고 하셔서 미련이의 혼을 다른 몸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수를 쓰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음년, 음월, 음일에 태어난 남자와 미양이가 혼례를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기운을 빌려야 법술이 성공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남자가 바로 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례를 성사시키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순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청이를 이용한 거잖아요. 우리 청이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도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청이에게는 전혀 해가 없어요. 오히려 청이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청이가 매년 생일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청이는 매년 생일이 되면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고통스러워했거든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올해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우리 청이 병을 고쳐줄 수 있나요? 그리고 미련이도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의 젊은 처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묻지 않았어요. 미련이의 혼을 그 몸에 넣어서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유판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순자님, 부탁입니다. 당신도 어머니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청이가 태어날 때 얼굴색이 이상했지만 키우셨잖아요. 저희도 두 딸을 다 살리고 싶어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청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리고 미련이라는 불쌍한 아이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청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만약 정말로 제 병을 고쳐주시고 미련이도 살릴 수 있다면 도와드려요. 결국 순자는 도사의 법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사가 법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향이의 몸에서 미련이의 혼을 빼내어 청이의 몸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그 상태로 죽은 처녀가 있는 집으로 가서 미련이의 혼을 새 몸에 넣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술이 시작되자 미향이의 몸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청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향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곧 깨어났어요. 이제 진짜 미향이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청이가 몸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구슬 같은 것을 토해냈어요. 그것은 푸른 빛이 도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습니다. 도사가 그 구슬을 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 드디어 내가 찾던 신령한 구슬을 얻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불로불사의 몸이 될 수 있어. 도사는 기절한 청이는 내버려두고 구슬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도사님, 그게 뭐예요? 우리 청이한테서 나온 건데 왜 가져가려고 해요? 그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준 대가야. 이 구슬만 있으면 나는 신선이 될 수 있어. 유판서도 화를 냈습니다. 도사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제 딸 미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도사가 구슬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순자가 꿈에서 봤던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도사의 손에서 구슬을 빼앗아 한 방에 도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도사는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순자가 여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녀님, 꿈에서 저한테 나타나셨던 분이시죠? 청이를 살려주세요.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청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여인은 구슬에 특별한 힘을 불어넣은 다음 기절한 청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청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선녀님, 청이가 매년 아픈 것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청이가 정말 선녀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인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수행하는 청사요정입니다. 청이는 원래 제 아들인 작은 뱀이었어요. 어느 날 청이가 산에서 놀다가 굶주린 늑대에게 쫓겼는데 마침 순자의 남편 덕수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와서 청이를 구해주려다가 늑대에게 물려 죽었어요. 청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순자의 아들이 되어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수를 써서 순자가 임신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청이는 원래 뱀이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신령한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생일 때마다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을 제가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앞으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유판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녀님, 제 딸 미련이도 살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그 악한 도사가 하려던 일을 제가 제대로 해드리겠어요. 선녀는 미련이의 혼을 데리고 죽은 처녀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련이가 새로운 몸으로 되살아났어요. 죽은 처녀의 부모들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는 기뻐했습니다. 결국 미련이는 두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유판서 부부와 죽은 처녀의 부모가 함께 미련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지요. 미향이는 미련이가 없어지자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순하고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청이도 미향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청이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유판서의 도움으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치렀고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몇 년 후 청이는 더 높은 벼슬에 올라 진사가 되었고 마침내 상을 받아 영의정까지 되었습니다. 청이와 미향이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순자도 아들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련이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고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몸이지만 여전히 자매의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청사요정인 청이의 진짜 어머니도 가끔 나타나서 순자와 함께 청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청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모두 남편 덕수의 선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해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신비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선한 마음 조선 중기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순자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으로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16살이 되던 해 옆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총각 김덕수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덕수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아꼈고 시부모님께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 앉아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언젠가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리라 꿈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혼인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덕수가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덕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서 덕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린 산짐승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지요. 친정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순자에게 빨리 재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젊고 예쁘니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집에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늙은 시부모 모시고 고생할 게 뭐가 있니? 친정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순자야. 아직 어린 내가 과부로 살면서 남의 부모 모시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좋은 집안 알아봐 줄 테니 어서 나와라.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덕수 오빠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을 제가 버릴 수는 없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순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몸져 누워 계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런 시부모님을 위해 낮에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혼자 늙은 시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젊은 게 고집이 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지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순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순자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지요. 순자야, 내가 입으로는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 일이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순자는 억울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1년 넘게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순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작은 청사, 푸른 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그 뱀은 순자를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청사는 순자를 따라오면서도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커다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그 작은 청사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이 외로웠는데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약초를 캐면서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덕수 오빠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기하게도 청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뱀잡이 땅꾼이 나타나 청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산에 올라와서 청사를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좋은 놈이네. 이 뱀을 팔면 제법 돈이 될 텐데. 하며 땅꾼이 청사를 움켜쥐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 뱀을 놓아주세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래요? 그 아이는 저를 해치지도 않아요. 땅꾼은 술 냄새를 풍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건 그냥 뱀일 뿐이니까. 아가씨가 뱀을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야. 평소 온순한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장 놓으세요. 뱀잡이꾼은 놀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이 뱀이 아들이라고. 그것도 과부인 아가씨가. 혹시 뱀과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음흉한 일 말이야. 이 말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놓아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뱀 땅꾼은 순자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술기운에 대담해진 그는 순자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야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가씨가 나와 함께 하룻밤 보내면 이 뱀을 놓아주겠소. 어때요?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울 텐데. 순자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사이 청사가 갑자기 뱀잡이꾼의 손목을 세게 물었습니다. 뱀잡이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그의 팔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는 속도가 무척 빨랐지요. 뱀잡이꾼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황급히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팔을 자르고는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순자는 너무 놀라서 청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했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만나지 말자. 만약 내가 실수로 너를 화나게 하면 나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워. 청사는 갑자기 슬픈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옆에 있던 큰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순자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미로 땅을 파서 청사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까지 올려놓으며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 후로도 자주 그 자리를 찾아가 청사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신선처럼 아름다웠지요. 순자야, 너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 곧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순자는 꿈속에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알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순자야. 이 아이는 내 남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야. 그 청사와도 관련이 있고 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낳아서 기르거라. 장차 크게 성공할 아이니까. 그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꿈에서 깬 순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한 달 후 정말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지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고 시어머니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 1년 넘게 지켜보니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아이인지 잘 알아. 꿈에서 나타난 여인 말대로 이 아이가 우리 덕수와 관련이 있다면 그 청사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어쨌든 일단 낳고 보자. 하늘이 주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지. 10달 후 순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청사의 색깔처럼 말이죠. 이상하다. 이상해. 이 아이 얼굴색이 보통이 아니야.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귀신의 아이인가? 이런 아이는 키우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산에 버려야겠어. 순자는 깜짝 놀라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제 아들이에요.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새까맣게 태어날 수도 있어. 이 아이도 자라면서 변할 수 있으니 하늘이 주신 아이를 함부로 버리면 벌을 받을지도 몰라. 결국 가족들은 아이의 얼굴색 때문에 김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사를 닮았다고 해서 청이라고 한 것이지요. 청이는 참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인 순자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울어댔지만 순자만 보면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순자만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자는 어디를 가든 청이를 업고 다녀야 했습니다. 자취를 할 때도 장에 갈 때도 항상 함께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심지어 사람들은 모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아이를 키우면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지요. 순자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청이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청이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얼굴의 푸른빛도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청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잘 놀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요. 어느 날 순자는 청이가 마을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훈장님이 가르치는 소리에 푹 빠져서 듣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청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를 서당에 보낼 수 없단다. 그런데 넌 훈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니? 어려운 한문인데 정말 알아들어? 청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알아들어요. 믿지 않으시면 제가 외워서 들려드릴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훈장님이 가르친 사서 삼경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심지어 뜻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는 비록 글을 모르지만 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서당 훈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훈장님도 청이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이지요. 순자 어머니, 방금 청이가 책을 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군요. 서당 아이들도 몇 달 동안 외우지 못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을 뿐인데 완벽하게 기억하다니. 게다가 뜻까지 정확하게 아는 걸 보니 정말 천재예요. 이런 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으면 너무 아까워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훈장님, 저희 형편을 아시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과부가 어떻게 아이 서당비까지 감당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말이에요. 훈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청이를 꼭 서당에 보내주세요.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인재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순자와 청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도 기뻐하셨어요. 순자는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직접 책보를 만들어주고 집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아 붓과 먹을 사주어 청이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과연 청이는 천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려 배우는 것을 하루 만에 익혔고 훈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13살에 벌써 소과에 급제했고 마을에서는 신동이 나타났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16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이의 얼굴에 있던 푸른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준수한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 되었지요. 게다가 학문까지 뛰어나니 온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성스러운 청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양에 올라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순자가 아무리 권해도 청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리니까 급할 것 없어요.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대신 청이는 장터에 나가서 글씨를 써주고 편지를 대신 써주며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탰습니다. 청이의 글씨는 마치 명필이 쓴 것처럼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순자는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이에게 장가 들고 싶어 하는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발길을 끊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매쟁이들도 순자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순자는 이상해서 가까운 중매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봐요. 우리 청이가 뭐가 부족해서 아무도 중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좋고 생김새도 준수한데 말이에요. 중매쟁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댁,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유판서 댁 미향이가 청이 총각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제야 순자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향은 유판서의 외동딸로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라서 성격이 무척 까다롭고 거칠었어요. 집에서 하인들을 마구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씩 밥도 먹지 않으며 떼를 쓰곤 했지요. 그런데 미향이 청이의 재능과 외모에 반해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청이가 아니면 시집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누구든 청이와 혼담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권력 있는 유판서의 딸이 그러니 어느 집안이 감히 나설 수 있었겠어요. 순자는 그런 성격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판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유판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혼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며느리로 받겠어요? 유판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고 갔습니다. 두고 보자. 미양이가 아니면 청이는 평생 장가도 못 갈 줄 알아라.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다니. 청이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미양이가 몇 년 더 철없이 굴다가 나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유판서가 집안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청이를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청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판서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시오. 우리가 혼담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뒤에서 우리 미양이를 욕보였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청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어제 미양이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청이 그놈이 억지로 미양이를 건드렸다는 거요.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청이를 관가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미양이와 혼인을 시키든지. 순자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청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청이는 고개만 떨어뜨리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청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청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장터에서 글씨를 써주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빈집에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그런데 미양이도 그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미양이와 함께 누워 있었고 미양이는 울면서 도망갔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유판서와 미향이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판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소용없어.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당신들, 청이가 정말 그런 거라면 감옥에 보내서 벌을 받게 하겠소. 게다가 유판서는 마을에서 권력이 센 사람이라 정말로 청이를 해칠 수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순자는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사실 유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일에 앞장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서당도 그가 세운 것이었고 청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유판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순자 모자를 쫓아내려 할 때도 유판서가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흘 후에 유판서 집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혼례날, 유판서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했고 화려한 가마가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청이와 미향은 큰 절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이가 다리를 절며 돌아왔고 미향은 화가 난 얼굴로 뒤따라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청아, 무슨 일이야? 하룻밤 사이에 왜 다리를 다쳤니? 그리고 미향이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청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방에 들어가서 미양이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양이가 저를 발로 차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도자기까지 들어서 저에게 던지고 다행히 피했지만 다리에 맞았어요. 미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련이에요. 미향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청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왜 갑자기 같은 방에 있게 된 거예요? 제 몸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향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유 판서님한테는 미향이라는 딸 하나뿐이잖아. 미련이라는 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련이 뭔가 설명하려는 순간 유 판서가 도사 한 분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